네, 용터뷰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경기도 수원갑, 장안구가 바로 수원갑인데요.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예비 후보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자, 탈모 샴푸나 건강약품, 레이저 등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는 분, 탈모 의약품을 쓸 수 없는 가임기 여성이나 성장기 청소년, 탈모약을 쓰다가 부작용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중단하시고 다시 나빠지는 분, 모발 이식 후 나머지 부분이 다시 나빠지는 분, 탈모약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더 튼튼히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 탈모약을 줄여서 최소의 양만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머리가 가늘어지고 푸석해지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분들은 뿌리 깊은 샴푸와 모낭 영양제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뿌리 깊은 샴푸와 모낭 영양제입니다. 문의 전화는 1566-1787입니다. 1566-1787입니다. 자, 오픈 홍보 기념일 단체 선물이 필요하시다면은 네피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경기일수록 홍보를 위한 판촉물이 더욱 중요한데요. 나를 피하라고 싶으면 네피아를 만나라는 의미에서 네피아입니다. 판촉물의 모든 것이 네피아에 있습니다. 네피아에 없으면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건, 물티슈 등 생필품부터 라이터, 티셔츠, USB까지 검색창에 네피알로 검색하시거나 전화상담 032-519-4800, 032-519-48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십니다. 자, 오늘 용터뷰 만날 분이 바로 경기도 수원갑 장안구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예비 후보입니다. 지난번에 피아지방법원에서 한번 모셨죠. 수원지방법원 판사 지내셨고 최근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자,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으로서 그동안 검찰 조사에 동행하기도 했는데요. 자, 모시고 나눌 말씀이 많습니다. 김승원 예비 후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승원입니다. 네, 김승원 예비 후보. 아니 지난 주간에 조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에서. 네, 이제 각 지역구에 복수의 예비 후보자들이 있는 곳에 그 지역 주민 여론에 대한 공천 적합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도 있었고요. 수원 장안이 경기도 1번지답게 저와 상대방 후보분이 제일 처음으로 그러네요. 제일 처음으로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러네요. 제1회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서울 외에 경기도고 경기도에서 첫 번째 도시가 수원이고 그 수원의 첫 번째 지역구가 바로 수원갑 장안구. 맞습니다. 그러네요. 아이고. 자, 그래서 경기도의 넘버원 총선 지역구다. 이렇게 말해도 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수원갑 장안구의 김승원 예비 후보 만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주 조사에서 경쟁 후보끼리 격차가 20%포인트 넘으면은 그건 경선을 안 한다. 이렇게 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가 20% 이상 벌어지면 단수 공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종합 점수에서 30점 이상 차이가 나면 역시 단수 공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론이 언제 납니까? 결론이 아마 내일부터 차례차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승원 예비 후보가 경선에 오를 수 있을지 없을지 내일 결론이 날 텐데 하여간 그 사이에 많은 지역 주민들 만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직계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명함 돌리고 다니신 분들이 어떤 분들 몇 분이었어요? 우선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3남매 아버지인데요. 첫째, 둘째가 성인이라서 그 딸과 아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배우자분과 함께 총 4인이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나눠주고 장안에서 정말 오래오래 살고 계시는 아버지가 또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예, 예. 아버지까지 자식 일을 네. 정말 예, 아버지 일처럼 더 열심히 해주셔서 예, 더 효도를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 식구 많은 게 이게 좋아요. 예, 식구 예. 많은 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내일 네네. 경선 여부가 결정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하는 전망입니다. 네네. 지금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래서 자유한국당 들어간 이찬열, 예, 그렇습니다. 이찬열 의원이에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수원 장안구 국회의원이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쟁 후보하고 네,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대단히 없어 보인다. 네네. 그래서 아마 결국 경선에 오르지 않겠는가. 이게 제 추정입니다. 네, 간곡히 간절히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되면 결국 뭐 경선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우리 김승원 예비 후보의 비전과 또 지금 저 임종석, 한병도 이 두 분의 변호인 역할을 지금 맡고 계신데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선 수원갑의 현역인 이찬열 의원 자유한국당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의당 갔고, 네네. 그러다가 바른미래당 갔고, 네. 그러다가 지금 자유한국당 간 거예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의 정치의 그 어떤 행적을. 예, 일단은 그 행사장에서 이제 자주 인사를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역 주민들과의 스킨십은 굉장히 예, 강하셨고요. 원래 그분이 사실 또 한나라당 출신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행사장에서도 이렇게 배려를 잘 하시는데 네. 안타까운 거는 그 당이 너무 어려워서 그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 그 신념이 있었겠지만 그런 어려운 당을 구하기에는 본인 생각이 역부족이 아니었나 그런 판단을 하셨을 거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시 원래 계셨던 몸담았던 자유한국당 쪽으로 그렇게 이제 입당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그분을 찍어주신 민주당 분들에게는 네. 많은 상처를 주신 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비슷한 행적을 보인 분이 이현주 의원이에요. 이현주 의원도 광명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됐다가 예. 여기저기 갔다가 결국에는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당을 하나 창당했잖아요. 예. 전진 뭐 5.0인가 뭐 그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려고 하는데 아유 저 어지럽습니다. 유권자들은. 네. 그 이현주 의원님이 저보다는 한 기수 후배인 사법위원선 29기 아 그래요? 예 출신이신데 네. 제가 듣기로는 연수원 다닐 때 응원 단원을 할 정도로 상당히 예, 적극적인 성격이시고 했는데 좀 행보가 어지러워서 예, 더군다나 그렇게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민주당과 그다음에 현 그 여권을 배신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그분에 대해서 실망이 정말 큽니다. 이찬열 의원을 도왔던 민주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수원 장안에. 그 당원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그 양반이 바른미래당 갔을 때, 아니 국민의당 갔을 때 굉장히 멘붕이 왔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따라간 사람도 있습니까? 일부는 따라가셨는데요. 대부분은 민주당을 끝까지 지켜주셨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셨고, 예, 그래서 지금 수원 장안은 그래서 다시 민주당 후보들이 꼭 다시 탈환해야 될 아주 소중한 지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선거 운동을 그동안 쭉 전개하셨을 텐데,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셨어요? 일들이 많은데. 네. 일단은 수원 장안 쪽이 예전에는 보수였는데요. 지금 저희 수원의 김진표 대표님 또 염태영 시장님께서 참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수원이 그 민주당 그 5지역구가 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정도로 민주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명이 이제 이찬열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할 때 예전에는 그 선거 운동하실 때 지역 주민들이 뭐 이렇게 좌파다 빨갱이다라는 얘기를 10년 전에는 들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운동할 때는 오히려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일부 보수분들이 살짝 욕을 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출근 인사할 때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하니까 처음엔 욕을 하다가 다음에는 침을 살짝 뱉으려고 하다가 다음에는 나 잘 안 다녀올게 그러면서 약간 삐지는 투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점점 그 강도가 약해지는 거를 그 이제 비호감도가 점점 누그러지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걸 실감하는데요. 무풀보다는 악풀이 낫다고
그래도 출근 인사할 때 그렇게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분이 오히려 저한테는 반갑고 예. 딱 7시 58분쯤 신호등을 건너오시거든요. 네. 그분 잘 건너오는지 제가 보고 아니 항상 7시 58분쯤 예, 넘어오세요? 그때쯤에 지하철 시간 맞춰서 건너오는데요. 그렇군요. 다음에 한 두세 번 더 만나면 네. 아마 악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반갑다고. 알겠습니다.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출근길 인사 중에 쓰러진 노인을 응급 조치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어르신께서 횡단보도 제 건너편에 계시다가 그 7시 58분 그 어르신 말고 예. 그 어르신 말고 다른 더 연세가 드신 분인데요. 갑자기 푹 하더니 쓰러지셨어요. 놀라서 이제 저희가 출근길 인사 바로 그냥 건너가서 일단은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주물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눈동자라든가 이렇게 보니까 호흡 뭐 이렇게 괜찮고 그 흰자위가 많이 보이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고 주물러드리고 바로 119에 조치를 취했는데 그분이 한 10분 전, 15분 전에 다른 곳에서 한번 쓰러져서 그 전화가 119 전화가 또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제 어떻게 우연히 앞에서 다시 쓰러지셨는데 그때는 후송 조치를 빨리 시켜드렸고 나중에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그날 저녁 오후 늦게 퇴원하셨다고 아이고 다행입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선거운동 때만 그러지 마시고 해주시면 예, 얼마나 예, 좋을까 예.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선거철 되니까 유권자들이 이럴 때나 우리가 갑이지 언제 갑이냐 뭐 이런 생각으로 괜히 후보자한테 그냥 뭐 시비 걸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네, 제가 유권자분들께 드리는 약속 중에 하나가 저를 도구로 써달라는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런 기도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개혁이 필요할 때는 개혁의 도구로 써주시고 또 평화가 필요할 때는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는 그런 유권자분들에게 약속을 꼭 드리고 싶고 꼭 지키겠습니다. 종교가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하느님을 믿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러시구나. 프란치스코가 나오니까 제가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자, 지난번 피아지 방법은 나오셔가지고 그 공소장을 미리 읽어보셨으니까요. 그 변호인으로서 그래서 한 편의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동아일보가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뭐 관심 있는 국민들은 다 그 공소장을 본 셈이 됐습니다. 그 13인. 그때 이제 우리 김승원 예비후보께서 하신 말씀은 이게 대통령을 노리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13명 중에 누구라도 유죄로 그 말하자면은 얽을 수 있다면은 그 올가맬 수 있다면은 이건 다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 공소장에 대해서 그 다시 한번 좀 그 읽으신 소감 또 이게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선 공소장 공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직 판사로 있을 때 그 고소인, 피해자 측 고소인이라든가 고발인들이 공소장을 좀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똑같죠. 자기가 고소한 사람 혹은 고발한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기소됐는지를 이제 많이 알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 피고인이 다투고 있을 때는 저희 판사들 모두 공소장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사도 해주지 않았고. 그거 저희 정경심 교수 재판 때도 그런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왜 그래요 도대체? 해준다면서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소인이라 하더라도 공소장을 보고 싶다고 요청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다투고 있다면 그 공소장을 고소인 측에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소장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서류이지 피고인이 그 범죄 사실을 자백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한 그것이 확정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고소인이든 일반인이든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때 현직 판사들은 다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 그 청와대 관련 수사의 공소장은 사실 공소장에는 그 범죄 사실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처벌을 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번 청와대 공소장에는
굉장히 그 소설 같은 추측, 억측, 또 추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 뭐 공모관계를 주장하는 일시장소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네네. 그런데 이런 공소장이 전문이 네. 만약에 다 밝혀진다면 네. 이거는 그 재판을 받는 대등한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그 굉장한 치명타가 되고 그것이 마치 확인된 사실처럼 네. 두루두루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방어권 행사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네네. 그 검찰이 준 게 아니겠는가, 동아일보에다 준 주체가. 네네네.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님 말씀이 맞는 게 다만 국민적인 관심사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으로 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요지 정도를 알려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이고 그것이 또 법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그러니까 전문 비공개죠. 전문 비공개. 요지는 이제 공개를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 취지가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 무슨 사투리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예, 이게 사실 사투리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건데. 아니 이게 공소장이 아주 굉장히 파격적인 형식이다. 파격적인 형식이라는 얘기는 비웃자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굉장히 단출하게 아주 뭐랄까요, 요점만 간단하게 해서 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뭐 한 10페이지 내외 돼야 할 것이 70페이지가 돼가지고 뭐 그냥 자기들의 완전한 그런 추론과 해석,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뭐 없다 하기보다는 뭐 거의 찾기 힘들고 그러한데 이런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 판사를 지내신 우리 김승원 예비후보께서는 소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공소장을 내면은 통상 이제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그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 삭제, 아니면 뭐 간결하게 줄여오라고 요구를 해야 맞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그 공소장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현 정부와 여권이 지방 권력을 교체함으로써 국정수행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기들이 그냥 해석이 그러려니 하는 해석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송철호 이제 현 울산시장이죠. 다른 여당 후보, 즉 임동호 후보라든가 그런 후보들에 비해서 민주당 내 입지가 취약하고 지역 내 조직도 제대로 못 갖추었기 때문에 청와대라든가 이런 수사기관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수사기관이라면 경찰.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요 검색을 해보니까 송철호 현 시장님은 울산광역시장이라든가 국회의원 좀 큰 단위의 선거를 여러 차례 나와서 여러 번 하시고 국회의원 선거도 했고 시장 선거도 했고 그리고 그 험지에서 아깝게 2등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30% 이상의 득표율을 받으셨고 근데 여기 문제가 되는 임동호 그 분은 주로 구청장 선거에 많이 나왔습니다. 작은 단위의 선거에 나오셨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한나라당, 그다음에 노동당 다음에 거의 3등. 그리고 득표율도 10% 미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금 당내 입지도 약하고 아무튼 임동호 씨보다 약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술하지만 조금만 검색만 해봐도 그 송철호 시장님은 큰 단위의 선거를 몇 차례 치르면서 항상 득표율 2위를 하셨고 임동호 그분은 구청장 선거에 나와서 2등은커녕 3등밖에 못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공소장에는 전혀 쓰질 않고 안 좋은 것만 그래서 이제 판사로 하여금 예단을 갖게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뻔히 보이는 그러니까 입증할 수도 없고 사실과 바보가 아닌데 뭐 바보라고 생각을 했나?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당선이 유력하다라는 얘기를 공소장에 버젓이 검찰에서는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저도 새로 이번에 가입한 신인이지만 정치라는 건 움직이는 거고 생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시 김기현 시장님이 그
6.13 지방선거 때 당선되리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를 공소장에다가 막 사실처럼 써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법조인으로서 할 일은 아닙니다. 또 울산 선거,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맞습니다. 민주당이 석권하다시피 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왜 울산은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검찰이 예단합니까? 근거도 없이?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거라고 뭐 여론조사 몇 개 내놨는데 그것도 또 허점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판사님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게 저기 미식, 일식 이 뜻이 이게 일본식 공소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공소장 일본주의. 근데 이게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이번에 검찰이 13명에 대해서 기소하면서 만든 공소장이 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처음 법을 공부할 때는 저희 법이 이제 일본 형법을 많이 좀 따른 것이 있어서 공소장은 일본식으로 쓰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했다가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군요. 저도 이제 처음 공부할 너무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공소장에는 그 법관에게 판사에게 예단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사정들을 쓰지 마라. 정확하게 그겁니다. 그래서 근거만 제시하라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어떤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장을 쓸 때 얘가 학교 다닐 때 좀 평소 거짓말을 잘하고 게으르고 친구들의 평이 그렇다 뭐 이런 걸 뭐 미리 써놓는다든가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전과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전과도. 그래요? 이 사람이 전에 무슨 범죄 경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예단하지 못하게. 맞습니다. 누범이라든가 뭐 이런 집행유예 기간 내처럼 뭔가 그 정확하지 않은 거 외에는 옛날 전과도 쓰지 말고 그런 것도 쓰지 말라는 게 공소장 일본주의인데 이거는 앞에다 지금 우리 그 13명에 대한 청와대 사건 공소장은 앞에다가 완전히 그냥 그 본인들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 깔아놨습니다. 그 시선을 따라오게끔 판사분들이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하고 사실 쳐내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70페이지 이거 중에 맞습니다. 이게 저기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 내용들 당신들이 그냥 예단하고 또 편견을 갖고 있는 거 다 드러내고 속아내라.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지시를 할 가능성이 높다. 피하지방법원 직전 보니까 그 소 변호사님이시죠. 10페이지 정도로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70페이지 필요 없습니다. 10페이지로 해야 되고. 아니 근데 이제 검사들이 70페이지 냈다가 이거 이른바 빠꾸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할까요? 아마 버틸 겁니다. 버틴다. 아니 그래도 좀 판단은 판사님이 할 텐데 왜 검사들이 요즘 이렇게 콧대가 높아졌어요? 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지금 사법농단 수사를 그 일부 검찰분들이 하셨잖아요. 판사를 피의자로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죠. 그래서 판사 한 60에서 70여 분이 조사를 받으셨고 아마 판사실까지 판사실 컴퓨터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자신감이랄까요? 판사들 뭐 당신도 한번 털어볼까? 뭐 이런 식의 털었더니 뭐가 나오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요새는 조금 그런 자신감이 이를 데가 없네요.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무리한 것을 쓰게 된 게 사실은 저는 이제 그때도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한 궁극적인 그런 목표가 있다. 검찰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데 공소장이라든가 아니면 조사받을 때 질문항을 보시면 그때 이제 그 울산 과학기술원 거기를 대통령님께서 왜 4개월 전에 갔느냐 그 질문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또한 그 저희 이제 수석님 조사할 때도 청와대 보고 체계 한병도 수석, 수석님, 실장님, 대통령에 이르는 청와대 보고 체계를 아주 상세하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의도는 한병도 수석님, 그다음에 임종수 실장님이 알았다면
당연히 대통령한테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거를 또 예단을 심어주는 거죠. 그런 질문을 갖다가 굳이 자세히 넣으면 판사들이 그건 읽어보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 이거는 대통령님도 알았겠다라는 예단을 가지게 하게끔. 그래서 대통령도 불법에 가담했다. 이런 인식을 갖게끔. 그렇습니다. 아하. 그 다음에 또 질문 중에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지방선거로는 처음 선거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여당과 그다음에 청와대가 많이 논의를 한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또 구태여 집어넣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아니 처음 선거라 분명히 여당과 청와대가 논의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아니라고 해도 그거를 2번, 3번 집어넣어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판단은 판사님이 할 텐데 판사로 하여금 또 나쁜 이미지, 인상을 또 심어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일제시대의 나쁜 관행인데요. 우리가 객관적인 진실을 갖다가 보려는 게 아니라 조선은 꾸미기 나름이라고. 과거의 사실이 어쨌건 조선은 꾸며놓으면 그것이 진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일을 아직도 지금 저희가 독립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그런 관행이 정말 남아있어서 정말 씁쓸하고 가슴 아픕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일단 자기들이 쓰고자 하는 조서에 맞게 맞습니다. 진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진술을 안 하면은 막 고문을 하고 패대기를 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계속 반복해서 묻고 또 이제 뭐 밤샘 수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혹하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가지고 답변을 끌어내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뭐 그런 차원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그 심야 조사를 금지시킨 이런 어떤 지침을 만든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그런 의미에서 울산 관련한 그 하명 수사라고 봐야 되겠죠. 송철호 당선을 위한 이제 청와대 하명 수사가 있었다. 이 얘기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이분을 털어야 나올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분이 지금 뭐 제대로 조사받지도 않았고 기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청와대 인사들을 기소했다는 거는 이 좀 납득이 안 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황운하 청장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됐고 그 다음에 한병도 수석님도 사실은 울산 송철호 시장님이나 송병기 씨와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요. 일면식도 없어요. 또 검찰에서도 아마 그 휴대전화 다 이제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으로 그 통화 내역을 다 검증했을 텐데 거기에 진짜로 통화 내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요? 없으니까 연결고리가 없지 않습니까?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자꾸 뭐 임 실장님이라든가 그런 쪽을 뭐 그쪽 캠프에서 송철호 시장이 캠프에서 자꾸 우리 쪽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소장에도 쓰고 그런 이미지를 많이 주는데 그런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임에도 또 황운하 청장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기소했다는 거는 완전히 추측이죠, 추측. 아니면 그들의 바람일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검찰의 이런 행태는 또 뭐 조국 전 수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거의 쿠데타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문 대통령님과는 어떠세요? 저기 청와대에 같이 계시면서 자주 이렇게 접하실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대통령님을 직접 만나거나 회의하는 것은 쉽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수석님들 이상 분들이 이제 바쁘시죠. 또. 대통령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대수보 회의를 하시고 그러시고 또 워낙 일이 광범위하시고 바쁘시니까 다만 그 대통령님이 국민께 드리는 개헌안 논의할 때는 아무래도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같은 토론장에서 회의장에서 대통령님과 함께 정말 토론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청와대 이제 마지막 나올 때 이라크에 대통령 특사단으로 파견이 되어서 그 이라크 총리 그다음에 각 부의 장관들과 함께 많이 협의하고 또 거기 진출한 현대건설, 하나건설 또 수십
예, 군대 그 회사분들과 업무 협조하고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고 드릴 때 대통령님께서 그 특사단의 그런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만족해하시고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아무튼 그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마치시고 관저로 밤 11시 40분에 오실 때 같이 이제 그 환영 인사를 하면서 서로 악수하고 호응했던 따뜻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스펙 좋네요. 그게 아마 그런 기억이 그런 감사함이 아마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을 해도 힘이 날 수 있는.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때는 그 관사에서 있었고요. 관사에서 계셨구나. 네네. 저희 관사 한수성님이 제 위층이셨고요. 그다음에 그 강욱이 형이 제 옆 통로의 위층이셨고 거기서 이제 모여 살았습니다. 최강욱 비서관이 이제 용인 처인구에 사시는데. 네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했거든요. 청와대에 관사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 양반 처인구에서 어떻게 출퇴근하지? 했었는데 거의 관사가 대부분 있었군요. 출퇴근하셨습니다. 근데 관사는 가끔 한두 번. 그 처인구에서 왔다 갔다 하셨어요? 대단하시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산책도 하셨다? 그 얘기 들었어요. 언제 그렇게? 이제 식사하고 이제 청와대 경내를 한 바퀴 크게 돌면 한 40분, 50분 걸리고요. 작게 돌면 30분인데 사실은 운동할 시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연무관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시간 한 3, 40분이랑 그다음에 식사 후에 그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4, 50분 그 시간 정도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대통령과 함께 그 산책을 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거기 계셨고 또 현재도 거기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꽃이라든가 거의 뭐 식물학 박사님처럼 아주 설명을 잘 해주시고. 그것도 식물에 대한 조예가 있으신 분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어요. 오랜 하여간 가택연금 기간 동안에 그 작은 풀 꽃에 대해서 뭐 대단한 조예를 갖고 계셨어요. 그러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야생초 편지인가요? 이렇게 그 오랜 수감 생활하신 분이 직접 풀도 그리고. 황대관 선생이신가? 그러신가요? 그런 책도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뭐 제가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는 뭐 연금을 당한 적은 없으시지만 그 주위 사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하나라도 이렇게 허투루 보지 않으시고 뭐 나무 한 그루라도 꽃이라도 얘는 어떻게 해서 어떤 이름을 갖게 됐는지 그 이름의 유래도 다 아시더라고요.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그게 동물이 아니라 식물까지도 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그렇게 쏟으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셨다. 뭐 집에는 그냥 그야말로 점을 찍고 들어갔다 나오시는 건데 그 행정관으로 계시는 동안에 뭐 이렇게 앉아서 계속 일 보는 일 아니에요? 그 행정관 업무가. 그 체력은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제 제 책상 앞에 보면 저도 처음 가니까 다른 행정관들 책상 앞에 약통이 한 6개씩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약국을 차렸나 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제 책상 앞에 저는 약통이 11개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종류별로 비타민별로 또 뭐 하여튼 약을 엄청 밥처럼 먹었던 것 같습니다. 밥 먹듯이 약을 드셨고. 알겠습니다.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셨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개헌 그 일도 담당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또 그거 말고도 어떤 일들을 또 주무하셨는지. 저는 일단 그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올라오는 모든 그 정책 이슈에 대한 보고서를 수석님과 함께 검토해서
그 핵심 쟁점을 말씀드리고 네.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랄까 메모 답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네. 제가 그런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서 정무수석실에 계시는 저희 선배님들한테 이제 이러이러한 이슈, 이러이러한 정책이 올라오는데 저희가 대통령님께 그대로 보고를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안을 좀 저희가 첨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언을 구했고요. 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상당히 예, 그 대통령께서 오케이 사인을 해주셨고 깜짝 놀라는 거는 몇 건 대통령께서 이거는 부족하고 이거는 모순된 점이라고 지적을 하신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 전문가들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찍어주셔서 저도 깜짝 놀라고 이런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대통령께서 모두 다 읽으시고 네. 직접 하셨다는 코멘트를 해주셨다는 게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제가 크게 놀랐던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때 책을 낼 기회가 있었는데 뭐 대선 후보에 대해서 관심사가 많으니까요. 그 통상은 이제 그런 대선 후보 책 낼 때는 밑에서 알아서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아. 밑에서 이런 거 초안을 가져오면은 밤새도록 볼펜으로 아주 완전히 새로운 문장으로 바꿔가지고 이 100% 나의 의견으로 만들어서 책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이런 제목으로 나온 이런 그 저자명으로 나온 책들은 이거는 문 대통령의 손때가 다 묻은 거다라고 보면은 뭐 전혀 그렇군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밑에서 알아서 다 보고서 올렸다고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그것도 이게 하고 거의 그 평생 동안 몸에 배신 습관처럼 그렇죠. 또 본인 자신도 또 이 대통령을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분으로서 그 자기 직업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또 어떤 또 자기의 어떤 그 고집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 청와대에서 일해 보시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해 보시니까 분야는 다릅니다만은 민정수석실에서 이른바 뭐 유재수 씨를 뭐 봐줘야 한다. 이런 프로세스가 가능합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보시기에는 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또 이제 울산 같은 경우 하명 수사 이런 지시가 내려갔다면은 그게 그런 불법과 이런 권력형 개입 글쎄요. 이게 가능한 구조인지. 저는 이제 민정수석실은 저희 건물 반대편에 있고 저는 정무수석실에 근무를 해서 그쪽 그 내부 사정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저희가 올린 보고서에 그런 모순되는 점을 이렇게 코멘트를 딱 해주시니까 사실은 저는 저희 그 업무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었고 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사실은 거기에 이제 집중하느라 그 부분은 잘은 모르는데요. 근데 뭐 저와 같이 일했던 모든 그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이 내가 문재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공정하게 일을 하려고 했고 정확하게 일을 하려고 했고 그것은 분명합니다. 자기 뭐 운동권 출신 패거리들 서로 도와주고 뒷받침해주고 뭐 그 반칙을 써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몰아주고 이런 구조 자체가 아니었다. 그럼 그렇습니다. 그 반대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판사 시절에 이제 옆에서 형사재판하는 그 판사님이 저한테는 이제 형님이신데 형님이 승원아 이리 와봐 그러면서 그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웃기지 않냐 그러면서 막 그전에는 피의자를 막 이잡듯이 막 그 검찰에서 막 추궁하다가 갑자기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이 논조가 확 바뀌는 거예요. 형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딱 하면서 그거 보여주는데 그 아마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님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수사가 확 바뀌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해한다. 그러면서 대답을 못하면 오히려 대답을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막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물론 그게 아주 옛날이다. 2004년도 일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형님이 그 아는 검찰 출신 변호사 들어갔다고 세상에 수사가 이렇게 바뀌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은 납니다. 근데 아마
그래서 이제 지금 자꾸 고위공직자 그 수사처 네. 그런 것도 필요하고 네. 또 추미애 장관님께서도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분리하자. 네. 그런 주장이 아직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타당하지 않은가. 사실 검사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도 할 수 있고 뭐 몇 군데 이제 한정이 돼 있다 하지만은 네네. 수사도 할 수 있고 또 기소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이렇게 네. 권한이 축소는 됐지만 여전히 네. 수사권 기소권은 검찰 손에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이 기소를 하더라도 누군가 기소장을 쓰면 또 기소장을 검토해주는 이런 검사를 나누자라고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거 아니냐,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김승원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수사하는 검사님들은 기소하기 위해서 만약에 기소 의견을 올리면 더 열심히 수사를 할 것이고 또 기소하는 검사님은 또 수사가 잘 됐는지 잘 통제를 할 것이고 또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본인들한테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더 기소가 철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불기소로 하고 기소해서 무죄가 될 수 있는 것들만 그렇게 또 분리하는 작업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건 오히려 국민 기본권 향상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혹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소를 했는데 1심, 2심, 3심 가서 완패를 했을 경우 그럼 검사한테 좀 페널티를 주는 이런 식으로 좀 법이 바뀌면은 검사들이 기소를 할 때 지멋대로 하지 못하게 그 어떤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검사에게 지금도 페널티가 조금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금평에서 마이너스 몇 점을 준다든가 그런 페널티가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대부분 95% 이상 검사님들은 본인의 영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도 알듯이 이런 기획수사 그런 계획수사들은 일단은 뭐 다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왁구를 짜놓고 이거는 이렇게 꼬링 시켜야 돼 짜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는 걸 증거로만 내는 수사이기 때문에 그런 수사를 만약에 거기서 무죄가 나왔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그래서 옷을 벗어야죠. 그때는 뭐 페널티가 문제가 아니라 검사도 그럴 경우에는 직을 걸고 본인의 직을 걸고 근데 본인이 원했던 결과 안 나오거나 뭐 이번에 조국 장관 수사처럼 뭐 요만큼 갖고 뭐 갖고 기소를 했으면 사실은 본인들도 직을 걸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건 뭐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가 근데 저는 무기징역까지는 선고해 봤는데요. 그러셨어요? 무슨 사건이었어요? 그 자신의 처와 내연남을 2명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무기징역까지. 그 양형에 대해 저희가 뭐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전 15년 이상 아니면 10년 이상 선고한 사건이 무죄가 나오면 사실 판사도 그때는 고민을 해야죠.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 피하지방법원 나오셔서 정부와 청와대에서 심혈을 기울여왔던 그런 법안과 정책들이 국회에서 번번이 가로막히는 것이 답답해서 출마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청와대와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법안 중에 국회에서 막힌 법안 뭐가 있었습니까? 우선 다행히 통과되긴 했지만 일단은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공수처법도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저희 같이 꼭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원했던 공수처 법안 참여하셨군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법도 있고요. 또 지역 상권이 갑자기 이렇게 활성화됐을 때 거기 계신 분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상권을 활성화시킨 분들이 내몰리는 그런 현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는 그 지역 상권 상생 활성화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고 해서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본 계획을 국가가 세우고 사실 중요한 건 이제 판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유통이라든가 판로를 국가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법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법 중에서 그 재단에서 그 사립 학생들 등록금을 횡령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등록금을 횡령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 학교 재단을 국가로 혹은 그 거기로 몰수하는 그런 이야, 개정안도 있었고요. 좋은 법 많이 구상하셨네. 네네네. 그 법안에서 네.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는 기운을 북돋아 드리고 법을 어기거나 또 아주 사회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분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그런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들이 많고 네. 반드시 21대 때 국회에서는 네. 꼭 통과시켜야 될 법들이 제가 볼 때는 한 85가지 정도. 아, 그러시구나. 예. 개헌은 어떻게? 그 다음 국회 때 개헌 통과돼야 한다고 보세요? 예.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정말 국민들의 기본권이 더 확대되고 그러면서 대통령님께서도 본인의 권한은 축소하는 그런 네. 개헌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네네. 꼭 그렇게 통과되고 또 지방 정부가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렇게 활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이 네. 헌법 안에 담길 수 있는 확실하게 그런 것들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실제로 염태영 수원시장이 네.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사무를 네. 위임받은 그런 형태지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다. 네, 심지어는 건널목 하나, 도로에 예. 건널목 하나 만드는 것도 중앙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네, 이런 네. 구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시장님께서는 자치가 밥이라는 그런 책도 내셨어요. 네네네. 정말 자치 분권의 선두주자이신데요. 네. 자치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경제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치가 밥이다. 네. 그리고 이번에 신종 코로나 사태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60일보까지 계속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갖다가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컨대 그 어떤 환자의 확진 환자건 혹은 밀접 환자건 이동 경로를 시에서 실시간으로 좀 이렇게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좀 달라. 네. 근데 지금 그 권한은 질병관리본부만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질병관리본부께서도 거의 밤잠을 안 주무시고 열심히 하시지만 지역이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본부에서 전부 다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히 가장 가까운 시에서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빨리 이런 업무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네. 곧 될 거로 제가 가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 우리 저 김승원 예비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지방자치 전도사가 되시겠네. 네. 예, 그래요. 시장님 본받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난 시간에 저희 그 피하지방법원 나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검사들한테도 비리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조국 장관을 수사했던 바로 그 해당 부장님이신 부장검사인데 네. 부장검사가 이제 한 4년 전이죠. 4년 전에 이제 지방에 있었을 때 그 어떤 공제조합 비리 사건의 담당 검사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는 이제 부장검사가 아니었겠죠. 예. 담당 검사였는데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이거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선임계를 안 냈는데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전관 검사 출신 변호사가 거기서 실제로 변호 활동을 했고 그거를 용인했던 흔적이 그래요? 예, 흔적이 있었고요. 선임계를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그 아까 제가 전주지방법원에서 판사 시절에 말씀하신 그 논조가 바뀌었다는 느낌. 그 조서에도 그런 느낌이 확연히 보였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뭔가 이제 좀 작업이 들어간 흔적이 느껴졌다. 근데 이제 정치자금법이 사실 2천만 원 이상이면 제가 알고 있기로 검찰 내부 기준에서도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 원을 좀 줄이려고 하는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2천만 원 이하면은 사실은 이제 기소유예라든가 재판 안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살려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기도 그런 하고요. 인간들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좀 너무 답답했고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 법조인들 사이에는 클린 핸즈 원칙이라 해서 네. 누구를 탓하려면 네. 깨끗한 손으로 해야 된다. 글쎄 말이에요. 자기 손에 더러운 게 묻어 있는데 이 예. 손으로 누구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이걸로 조사하고 만지고 네. 뒤져보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법원이기도 한데요. 아니 천하의 흉악범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조국 전 장관을. 네, 그래놓고 자기들은 정의의 뭐 투사인 양 그렇게 그리고 마구잡이로 결론적으로는 수사를 뭉갰다고 해야 되나요? 그 당사자가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도 예. 기소를 안 하고 전에 갔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 장관님 수사처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네. 그때는 수사를 더디게 하거나 선임계도 안 낸 검사 피의자를 봐주고 피의자 네. 변호사를 봐주고 네. 갑자기 논조가 바뀌어지고 기소도 안 하고 막 계속 질질 끌다가 본인은 가버리고 그 다음에 수사는 결과는 유야무야되고 약속하시죠. 국회 가시면 네네네 뭐 되실지 안 되실지 잘 모르겠고 내가 뭐 지지 반대하는 거 전혀 아니지만 그 이름 까세요. 어? 그 국회의원 되면 면책특권으로 좀 이름 좀 까세요. 예. 그 혹시 기회가 된다면 국감기간에 한번 국감기간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국감이면 이제 올 10월인데 네. 배지를 다시면은 꼭 그렇게 해서 조국 전 장관 이렇게 저기 흉악범으로 만들어버린 자들 중에 이 후한무치한 검사들 요자들 이 명단을 반드시 사실은 조국 장관님은 그 바쁜 와중에 저도 이렇게 한번 불러주셔서 제가 이제 뭐 강우영도 그렇지만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또 그때도 거기 법대에 계셔서 제가 인사드린 분인데 뭐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는 방이 있는 곳에 가서 한정식 먹을 줄 알았더니 그 청와대 앞에 칼국수 집이 있습니다. 거기 할머니 칼국수라고 해서 이제 칼국수를 할머니가 해주시고 할아버지가 이제 칼국수를 갖고 오시는데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칼국수 안에 할아버지 손이 좀 담겨져 있어요. 칼국수를 갖고 오시는데 할아버지 엄지손가락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육수가 아주 진했던 손가락 육수가 그리고 항상 계란을 삶아 놓으셔갖고 따뜻한 계란을 먹도록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이제 자꾸 가서 그한테 그런 서민적인 곳에 가서 수석님이 저랑 또 저희 같이 일하는 여직원한테 또 같은 행정관한테 이렇게 밥도 그러니까 칼국수 사주시고 본인은 이거 맛있다고 하면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런 분인데 하여튼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최강욱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은 잘 계시죠? 요새는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마 생각할 일도 많고 또 아마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신 것 같고 검찰하고 지금 건곤일척의 그 대혈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강우경을 좋아하는 검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다 싫어한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아니군요. 저희 이제 군법무관들 중에서 저는 판사로 갔지만 검찰로 간 친구들도 많은데요. 최강욱 패밀리라고 불릴 정도의 아주 강우경을 좋아하는 검사, 부장검사 뭐 굉장히 많고요. 그 칼국수집 이름 알고 싶어 하시네요. 미모지조님이. 사랑채. 사랑채. 사랑채 그 옆에 안 당했습니까? 칼국수집이요? 글쎄요. 아마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 그 외상도 주시더라고요. 진짜? 그 외상 장부가 압수돼갖고 외상으로 먹은 관광객들이 좀 조사가 전화가 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니 압수수색했어요? 아니. 깜짝이야. 사랑채 거기 칼국수를 압수수색하면 제가 기억나는 건 외상 장부. 와 요즘에도 외상을 주시는구나 이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청와대 떠날 때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저 이제 수원 갑니다. 맛있게 잘 먹고 기운 내고 거기가 또 해장에는 최고입니다. 그래요? 사랑채.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한번 식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여쭤봤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저 김승원 경기도 수원 장안구 수원갑 지역구 예비 후보신데 그 정치를 하시는 의도 이제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싶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선수로 뛰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에 나서신 거 아니에요. 네. 만나는 분들한테 수원 장안구민들한테 뭐
그런 것 말고 뭐 구체적으로 뭐 좀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뭐 네. 공약도 좋고요. 예. 네네. 저는 우선 그 수원 시민들에게 네. 또 장안 네. 저의 고향이고 또 동네 선배님이시고 또 동네 후배님들 수원 장안이 정말 예전처럼 꼭 경기도의 1번지 수원의 1번지가 되어서 네. 그렇다고 무작정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수원 장안이 정조의 효심이 깃들고 개혁 정신이 네. 있는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와 또 그런 따뜻함이 온기가 가득한 그런 지역으로 꼭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신 분들이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꼭 조성해 드리고 싶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거기 청년들에게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사업을 하고 싶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사회를 만들고 싶고 어떻게 해요? 혹시 실패하더라도 네. 실패에 대한 가혹한 추궁을 하지 않게 현 그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런 정책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기회를 제공하죠? 일자리 또 공부의 기회 청년들한테.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런 그 청년들을 위한 법들이 네. 지금 계속 발의가 되고 있고요. 네.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바로바로 실현이 됩니다. 네. 수원 장안에서 네, 네. 경기도 정치의 1번지 네, 수원 네. 장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제가 계속 지켜보고 네,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이제 이번에 봉준호 감독님이 사실은 저희 이제 그 88학번 연대 사회학과 88학번이고 저 그 88학번 친구 중에 저희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서 예전 대학 때 만났던 그래서 술 한잔 했던 기억이 나는데 봉준호 감독하고요? 예. 진짜? 서영석이라고 야, 웃기만 그 친구가 대박인데. 같은 사회학과에서 봉준호 감독과 농활도 하고 민주화 운동도 했던 그런 친구 덕분에 같이 그 연대 쪽에서 신촌에서 어울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봉준호 감독님 또 BTS 또 뭐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우리 5대 국보라고 요새 인터넷에 그렇죠. 나오는데요. 저희 대한민국이 저희 그 한민족이 드디어 웅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곳에서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웅배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드리면 대한민국 국민 외국에 나가서도 항상 칭찬받고 경쟁력 있고 거기서도 활달하게 다 헤쳐나가시는데 반드시 그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고 특히나 북한 주민들과도 소통을 하면 정말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한반도 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정말 곧 10년 내에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그런 꿈을 꾸시면서 더욱더 힘내주시면 감사하고 코로나도 단기간 내에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갑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88학번. 88학번입니다. 저한테는 뭐 형님 뻘 됩니다만은 아이고. 좋은 또 이번 올해가 되시기를 저희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되시라 이런 말은 안 합니다만은 하여튼 2020년이 좋은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